내년이 해병을 알아. 해병 몇 기한 인연은 라며 폭언을 퍼붓던 부패한 대대장. 그가 무릎 꿇고 빌게 여자년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삼성 여성 해병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 사령부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화리 같았다. 서해의 거친 파도와 북쪽에서 불어오는 냉기가 교차하는 지점. 그 긴장의 중심에 강바다 중장이 있었다. 강바다는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이름 바다는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수색대 시절 스스로 얻은 별칭이 굳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적진의 파도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 없이 임무를 완수했고 바다 그 자체처럼 고요했으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힘을 가졌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세개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그녀가 뚫고 나온 수많은 편견과 장벽의 무게였다. 사령관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다. 오직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작전 지도만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공식 보고서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훈련성과 지표는 높았고 사고율은 낮았으며 병사들의 사기지수 또한 기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강바다는 그 숫자를 믿지 않았다. 완벽함은 종종 가장 추악한 것을 가리는 훌륭한 위장막이 되기 때문이다. 그녀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다른 보고서가 있었다. 공식 인편이 아닌 누군가의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익명의 편지. 검을 피해 몰래 반출된 그 종이 쪽지들은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화도 해병대 제24단 예하 황룡부대 투서의 내용은 짧았지만 명료했다. 폭군 왕국 지옥. 그곳의 대대장은 부대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운영하며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사적인 폭력을 일삼는다는 절규였다. 보고서 속의 황룡부대 대대장 마도필 중령은 완벽한 군인이었다. 최우수 지휘관 표창, 완벽한 훈련성과 철저한 부대관리 강바다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녀는 수색대 시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마도필 중령의 완벽한 보고서 뒤에서 짙은 어둠의 냄새를 맡았다. 정식 감찰은 뱀에게 풀숲으로 숨을 시간을 줄 뿐이다. 그녀가 나지막이 으쪼였다. 그녀는 요란한 깃발을 앞세우고 현장을 방문하는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새벽 사령관의 공식 일정표는 비공개 전략회의로 채워졌다. 하지만 강바다 중장은 화성의 사령부를 떠나고 있었다. 별이 빛나는 전투복도 권위를 상징하는 검은 지휘 차량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회색 등산복 차림이었다. 질긴 등산화를 신었고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말아올려 챙이 넓은 모자 속에 감췄다. 그녀가 직접 운전하는 차는 군용 번호판이 아닌 평범한 민간 차량이었다. 강바다는 김포를 지나 강화대교를 건넜다. 강하구의 바람은 육지보다 훨씬 차가웠다. 민간인 통제선과 철책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황룡부대는 강화도에서도 외진 곳 해안 경계를 맡은 부대였다. 그녀는 부대 정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부대 후문과 이어진 작은 마을 군인들이 잠시 외출이나 외박을 나와 들르곤 하는 허름한 식단가로 차를 몰았다. 잠복의 기본은 가장 일상적인 풍경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오래된 순대국집이었다. 방바다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시켰다. 식당 안에는 휴가를 나온 듯한 젊은 병사 두엇과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노인 몇몇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저 피곤에 지친 등산객처럼 보이려 애쓰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요즘 황룡부대 분위기 살벌하다던데. 식당 주인이 병사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말도 마십시오.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마 대대장님 오고 나서는 숨도 못 쉽니다. 젊은 병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훈련 잘 시키고 부대 잘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괴롭힘입니다. 어제는 김상병 말대했다고 대대장님이 병사의 말이 끊겼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무리의 군인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중심에는 마도필 중령이 있었다.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의 눈은 먹이를 찾는 매처럼 좌중을 훑었다. 그 뒤를 따르는 작전 장교와 주임 원사 상사 계급는 잔뜩 경직된 표정이었다. 이 시간에 웬 놈들이야? 마도필이 아까 그 병사들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다. 휴가 복귀 중입니다. 병사들이 국밥 그릇에 고개라도 박을 듯이 외쳤다. 복귀 중에 밥이 넘어가나? 빠져가지고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마도필은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시선이 구석자리에 앉은 강바다에게 향했다. 모자를 눌러 쓴 평범한 민간인 여자. 그의 눈에 경멸감이 스쳤다. 웬 민간인 여자야? 그가 턱짓으로 강바다를 가리키며 작전 장교에게 물었다. 그냥 동네 주민 아니면 등산객 같습니다. 즉 재수없게 여긴 군사작전 지역 근처야. 민간인들 알짱거리는 거 보기 싫단 말이야. 마도필은 강바다 쪽을 노려보며 말했다. 대놓고 들으라는 소리였다. 강바다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국밥을 떴다. 그녀의 그 고요한 태도가 마도필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성큼 강바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야? 못 들었어.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것이 아니라고. 강바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로 얼음장 같은 눈이 마도필을 마주했다. 밥 먹고 있습니다. 빠먹는 태도가 왜 그래?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군인들 있는 데서 거슬리게 행동하지 말고 빨리 먹고 꺼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었고 모욕이었다. 강바다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식당을 나설 때까지 기다리려 했다. 하지만 마도필은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국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그는 아까 그 휴가 복귀 병사들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너희들 이따 부대 들어오면 각오해. 민간인 여자 앞에서 해병대 망신이나 시키고 그때였다. 강바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나친 것 같군요. 식당 안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마도필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뭐라고? 이 여자년이 지금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가 강바다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섰다. 미년이 해병대를 알아. 군대가 뭔지 알기나 해. 어디서 남자 군인들한테 훈계질이야. 그의 목소리는 폭건 그 자체였다. 그의 뒤에 섰던 주인 원사가 거들었다. 아주머니, 여긴 아주머니가 끼어들 때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시죠. 마도필은 강바다의 등산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몸뚱이는 쓸만하게 생겼는데 이런 촌 구석 식당에 혼자 앉아. 지독한 실망감과 차가운 결의가 서였다. 그녀는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질끈 묶었던 머리카락 사이로 오랜 훈련으로도 감춰지지 않은 위험이 드러났다. 그녀가 마도필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중령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을 텐데. 마도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중년 인연이 계급은 안 해. 그래, 내가 이 황룡부대 대대장 마도필 중령이다. 어쩔 건데? 니년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너 해병대 몇 기야? 해병대 근처에도 못 본 년이. 강바다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내 기술을 묻는 건가? 좋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등산복 재킷 안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정적이 흘렀다.
강화의 작은 순대국 집안 끓어오르던 국밥의 김만이 허공에서 무의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마도필 중령은 폭소를 터트린 자세로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강바다의 손에 들린 작고 낡은 신분증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으로 보였다. 어디서 감히 군인 신분증 비슷한 걸 위조해서 내미나 그는 그 오만함을 마저 터트리려 했다. 이 미친년이 지금 헌병대에 넘겨줄까? 그가 손을 뻗어 신분증을 채 가려던 순간이었다. 네, 대대장님. 그의 등 뒤에 석상처럼 서 있던 주임 원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평생 복종 외에는 몰랐던 마도필의 충실한 개와도 같았던 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왜 이래? 김원사 전현이 지금 가짜 신분증으로 아닙니다. 안 됩니다. 대대장님 제발. 주임 원사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도필보다 시력이 좋았고 마도필보다 상황 파악이 빨랐다. 그는 보았다. 신분증 속의 증명사진.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박힌 두 글자. 중장. 그리고 그 아래 강바. 마도필은 주임 원사의 절박한 비명을 무시하고 강바다의 손에서 신분증을 거칠게 낚아했다. 이티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그것을 들이댔다. 어디 보자. 해병대 사령부 웃기지도 않는군. 사령부 계집이 그의 눈동자가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해병대 사령관 6회 공군 통틀어 해병대 계급 중장 성명 강바다. 마도필의 호흡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몸뚱이가 쓸만하다고 조롱했던 촌구석 여자년이라 불렀던 그 등산복 차림의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모자챙 아래 감춰져 있던 얼음장 같던 그 눈빛. 왜 그 눈빛이 그토록 서늘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과 편견을 뚫고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시면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해병대 사령관다였다. 아, 마도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그의 손에서 신분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내가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다. 가짜다. 몰래 카메라다. 꿈이다. 하지만 식당 안의 공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주임 원사와 작전 장교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도 현실이었다. 휴가를 나왔던 두 병사는 이미 국밥 그릇에 이마를 받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식당 주인은 이 상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험악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된 것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필필승 마도필 중령이 외쳤다. 그 소리는 경내 구호라기보다는 단말마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뻣뻣한 로봇처럼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강바다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흙먼지를 툭툭 털어낸 뒤 다시 등산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자리에 앉아라. 마도필 중령 사사령관님,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앉으라고 했다. 마도필은 스프링이 끊어진 인형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군복은 순식간에 죄수복처럼 보였다. 강바다는 아까 그 휴가복귀 병사 2명을 돌아보았다. 자네들이 이병강 철호 일병 김무 쇠 2병사가 거의 울음을 터트릴 듯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겁먹을 것 없다. 자네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군. 자네들 덕분에 황룡부대의 실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 강바다는 주임 원사와 작전 장교를 노려보았다. 김원사 그리고 작전 장교. 예, 사령관님.
자네들은 저 병사들의 휴가 복귀를 즉각 중지시킨다. 지금 당장 택시를 부르든 자네들 차를 쓰든 해서 안전하게 터미널까지 태워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 이것은 사령관의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바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저 병사들을 보낸 뒤 식당 밖에서 대기한다. 그 어떤 곳에도 연락하거나 보고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미 늦었으니까. 두 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황급히 병사들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식당 주인에게는 강바다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오늘 식당 영업은 그만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모든 손해는 배상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고개를 엠주어거리며 뒷문으로 사라졌다. 이제 낡은 식당 안에는 강바다와 마도필 단둘만이 남았다. 마도필은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흥건한 국물 자국에 처박혀 있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강화도, 자신의 발 아래 있던 황룡부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마중령. 마도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일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사령관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잠시 민간인인 줄 알고 실수를. 오해. 강바다가 그의 말을 잘랐다. 무엇이 오해라는 건가? 내가 민간인이면 여자년 소리를 들어도 되고 몸뚱이가 쓸만하다는 성일롱을 당해도 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면 내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마중령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는 기회주의자인가? 마도필은 입을 열지 못했다. 강바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수색대 시절적의 초소에 접근하던 그 걸음걸이였다.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마중령, 나는 자네의 완벽한 보고서를 읽었다. 흠잡을 데 없는 훈련성과 철저한 부대 관리. 하지만 나는 인명의 투서도 읽었다. 폭군, 왕국, 지옥. 그녀가 마도필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나는 그 투서를 믿지 않으려 했다. 해병대 장교가, 그것도 일선대대의 지휘관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다. 변장까지 해가면서 마도필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령관이 직접 잠복 순찰을 나왔다는 사실은 그의 상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보인 태도, 그것이 바로 자네가 만든 황룡부대의 맨 얼굴이다. 완벽한 보고서 뒤에 숨겨진 썩어 문드러진 실체. 마도필은 이제 변명할 기력조차 잃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사령관에게, 그것도 전설적인 수색대 출신 선배에게 감히 여자년과 성일롱이라는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하극상이자 모욕을 저질렀다. 지금 즉시 마도필 중령의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차가운 선고가 떨어졌다. 이 시간부로 황룡부대 대대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한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도필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기회 강바다는 차갑게 되물었다. 자네가 오늘 모욕했던 그 병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나? 자네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그 수많은 병사들에게 기회를 주었나? 자네가 나에게 썩지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었나? 그녀는 식당 밖을 향해 소리쳤다. 김원사 작전 장교 들어와.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제비치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마도필 중령을 당장 부대로 복귀시켜라. 아니, 부대 복귀는 금지한다.
지금 즉시 대대장 관사로 이동시켜 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감금 조치해라. 자네들 두 사람이 직접 그를 감시한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가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자네들 두 사람도 마중년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알겠나? 두 분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마도필의 양팔을 붙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왕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에 칼을 씌운 죄인이 되어 있었다. 마도필은 강바다를 향해 절규했다. 사령관님,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강바다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명예. 그 단어를 자네가 감히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자네는 오늘 자네 스스로의 손으로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마도필 중령은 두 간부에게 질질 끌려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강바다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돈을 꺼내 놓았다. 식당 주인에게 약속한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그녀는 식당을 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강화도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노이 아니었다. 골마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의 색이었다. 그녀는 화성의 사령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렸다. 차가 향한 곳은 단 한 곳, 마도필의 왕국 황룡부대 정문이었다. 황룡부대 위병소의 초병들은 지루한 오후 근무에 지쳐 있었다. 해안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부대 내의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조금 전 대대장이던 마도필 중령이 주임 원사와 작전 장교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마치 죄인처럼 관사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불안에 떨었고 병사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숨을 죽였다. 그때 위병수 앞으로 낡은 민간 차량 한 대가 서행하며 다가왔다. 정지 방문을 말씀하십시오. 근무 중이던 초병이 정해진 수화를 외치며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차창 안을 들여다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웬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차창이 스르 열렸다. 강바다는 아무 말 없이 아까 그 신분증을 다시 꺼내 초병에게 건넸다. 초병은 신분증을 건성으로 받아들었다. 또 어느 간부 가족이 면회 왔나? 그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초병의 눈이 신분증과 운전석의 여자를 미친 듯이 오갔다. 사사 그는 말을 엠마무리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이 다급하게 위소 내부의 비상벨을 향했다. 필승 사령관님. 초병이 목이 터져라 경례를 붙였다. 위병소 근무사관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헉, 그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숨을 삼켰다. 전부대 비상. 전부대 비상. 사령관님 현장 지도 방문. 전 간부 비분내로 지휘 통제실로 집합. 위병소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정적에 잠겨있던 병사들이 막사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사무실에 숨어있던 간부들이 당황하며 뛰쳐나왔다. 강바다는 차에서 내려 위소 차단기를 직접 손으로 밀어 올렸다. 그녀는 초병에게 말했다. 수고한다. 비상별은 꺼도 좋다. 요란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으니. 예, 알겠습니다. 필승. 그녀는 차를 연병장 한가운데에 세웠다. 그곳은 본래 대대장 전용 주차 구역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달려나온 간부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마도필 중령이 사라진 지금 부대의 실질적인 선임자는 부대장인 송치열 소령이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와 강바 앞에서 경례했다. 필승 부대장 소령 송치열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어쩐 일로 강바다는 그의 말을 끊었다. 송소령,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예, 사령관님. 마도필 중령은 방금 시각부로 보직 해임됐다. 내가 직접 명령했다. 송치열 소령의 눈이 커졌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이유는 추후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즉시 황용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사령관인 내가 직접 통제한다. 부대 대장은 내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알겠습니다. 5, 아니 10분 주겠다. 전부 지휘 통제실로 집합시켜라. 병사들은 전원 임시 생활관 대기. 모든 훈련과 작업은 즉각 중단한다. 강바다는 송소령을 앞세워 대대장실이 있는 본청 건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마주치는 병사들은 모두 경악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해병대 사령관. 그것도 별세 여군 사령관이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도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지휘 통제실 황용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바다는 마도필이 앉았을 가장 상석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작전지도 정중앙에 섰다. 나는 오늘 이곳에 포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처벌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하러 왔다. 그리고 이미 그 진실의 일부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조금 전 나는 부대 밖 민간 식당에서 그대들의 지휘관이었던 마도필 중령을 만났다. 강바다는 마도필이 휴가복귀 병사들에게 가했던 폭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과 성희롱을 단어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지휘 통제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간부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묻고 싶다. 이것이 마도필 중령 한 사람의 일탈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그대들 모두가 동조하고 방관한 이 부대의 문화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강바다는 송치열 소령을 돌아보았다. 송소령, 지금 즉시 부대의 모든 행정 서류 원본을 확보한다. 특히 최근 1년간의 모든 징계 기록, 병사 고충 처리 기록, 대대장 지시 사항 일지, 그리고 모든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을 가져와라.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지휘 통제실을 한 바퀴 훑었다. 마도필의 측근으로 보였던 작전 장교와 주임 원사는 이미 관사에 감금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 또 다른 부역자들이 있을 터였다. 여기 있는 간부 중 마도필 중령의 폭과 폭행 혹은 부당한 지시를 직접 목격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밝히길 바란다. 지금 자수하는 이에게는 책임을 감경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병사들의 증언이나 서류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그 죄를 몇 배로 물을 것이다. 고요한 침묵.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좋다. 기회는 주었다. 강바다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황용부대 전 병력 1:1 면담을 실시한다. 간부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전 병력 면담은 사실상 부대를 해체 수준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의미였다. 4. 전 병력 면담은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송소령이 조심스럽게 반론하려 했다. 임무 수행. 강바다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황용부대의 임무 수행인가? 해안 경계 임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썩은 뿌리로는 나무가 설 수 없다. 뿌리부터 다시 심겠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젊은 장교를 지목했다.
그는 유일하게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자네. 계급과 이름은 소위 백현입니다. 백소희. 자네는 지금부터 내 직속 보좌 임무를 수행한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통제실 밖으로 나가 대기하라. 송소령은 서류를 가져오고 간부들이 썰처럼 빠져나갔다. 지휘 통제실에는 강바다와 백기현 소위 단둘만 남았다. 백소희. 자네는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나? 3달 되었습니다. 3달 동안 무엇을 보았나? 백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제 막 임관한 초급 장교였다. 거대한 폭력의 시스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라. 여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는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것이다. 자네의 신변은 내가 보장한다. 백소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마도필 중령님은 부대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훈련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조작. 내 훈련 성과는 부풀려졌고 사고는 은폐되었습니다. 병사들의 고충은 묵살되거나 오히려 고충을 제기한 병사가 보복을 당했습니다. 보복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얼마 전 한 상병이 구타를 당해 의무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주임 원사님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보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상병은 결국 마음의 편지병사 소원 수리를 작성했지만 마중령님은 그것을 모든 간부 앞에서 읽으며 조롱하고는 그 상병을 최전방 초소 야간 근무에만 연속으로 투입시켰습니다. 강바다의 주먹이 부르르르 떨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대 운영비는 그때 송치열 소령이 다급하게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백소희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령관님, 서류입니다. 강바다는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회계 장부부터 펼쳤다. 그녀는 수색대 출신이었지만 사령관이 되기까지 전략과 행정의 모든 과정을 섭렵한 인물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군. 강바다의 눈이 가늘어졌다. 병사들의 피복비와 부식비가 규정된 최저 금액으로만 집행되어 있다. 그런데 간부 체력 단련실의 기구 입비와 대대장실의 집기 교체비는 비정상적으로 높군. 그녀가 장부를 넘겼다. 대회 협력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이 묘했다. 송소령,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갔나? 저는 마 중령님께서 직접 관리하셔서 모른다는 말은 하지 마라. 부대장은 지휘관 부재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자네는 방관자인가 혹은 공범인가? 송소령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휘 통제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사령관님, 사령부 헌병대와 감찰실에서 도착했습니다. 강바다가 식당을 나선 직후 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호출한 그녀의 칼이 도착한 것이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헌병들과 냉철한 눈의 감찰관들이 본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황룡 부대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었다. 강바다는 지휘 통제실을 나서며 말했다. 송소령과 백소희는 감찰실의 모든 자료를 인계하고 조사에 협조하라. 나는 지금부터 병사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막였다. 두려움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의 공간. 그녀가 막사 입구의 서자복도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필승. 강바다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공포,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제군들, 나는 그대들의 사령관다 중장이다. 그녀는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다.
나는 오늘 그대들의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대의 썩은 부분을 모두 돌려낼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이 겪은 부당함, 폭력, 모욕.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라. 오늘 밤이 부대에서 잠들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대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 강바다는 막사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선언했다. 계급순이 아니다. 원하는 사람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사람부터 들어오너라. 나와의 대화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내 세계의 별을 걸고 약속한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그때 한 이등병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아까 식당에서 마주쳤던 강철호 이병이었다. 사사령관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룡부대의 어둡고 긴 밤이 그리고 진실을 향한 기나긴 정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강화도에 주둔한 황룡부대의 막사 식당은 본래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고요해야 마땅했으나 그날 밤은 달랐다. 식당 안에는 해병대 사령관 중장. 그녀가 직속 보좌관으로 임명한 백기헌 소위. 그리고 사령부에서 급파된 감찰실의 베테랑 수사관 2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식당 복도에는 황룡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임시 생활관별로 구분되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년간 억눌려온 공포와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바다는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등산복은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장군의 전투복보다 무거운 위험을 뿜어냈다. 들여보내라. 첫 번째 면담자 강철로 이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낮에 순대국집에서 마도필 중령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했다. 필승 이병강 철호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강바다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라 강이병. 여긴 취조실이 아니다. 자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강이병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의 엉덩이만 살짝 걸쳤다. 오늘 식당에서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나? 웬 괜찮습니다. 거짓말. 강바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자네가 왜 그렇게 마도필 중령을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주면 된다. 강철호 이병은 입술만 다렸다. 그의 시선은 강바다의 어깨 너머 문틈을 향했다.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엿듣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바다는 그 공포의 근원을 정확히 짚었다. 강이병. 지금 이 순간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마도필 중령, 김원사, 그리고 자네들을 괴롭혔던 그 어떤 간부도 지금이 면담에 개입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격리 조치되었다.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다. 그녀는 백기현 소위에게 눈짓했다. 백소위가 일어나 식당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쇠를 걸었다. 밀실이 완성되었다. 이제 말해보게 자네는 오늘 왜 휴가 복귀가 늦었나? 식당 주인의 말로는 자네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하던데 강이병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마도필 중령님께서 제 휴가 이틀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휴가 중인 병사에게 내의 부대 근처에 있는 자신의 관사가 아니라 따로 가지고 계신 별주말 농장 같은 곳에 가서 잡초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강바다의 미간이 좁아졌다. 사적지시 즉 노역이었다. 휴가 마지막 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고 중령님 개인 차량 세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 복귀 시간이 빠듯해서 식당에서 국밥이라도 빨리 먹고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령님을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늦었다고 포언을 한 것인가? 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강이병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황룡 특별 근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투 체육 시간이라고 서류에는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중령님 별에 불려가거나 주임 원사님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절하면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이라니 밤에 점호가 끝나고 모두 잠든 시간에 특별 호출을 합니다. 대대장실로 불려가면 마중령님은 저희에게 황룡권이라는 것을 날렸습니다. 황룡권 자신이 만든 기술이라면서 병사들의 명치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맷집을 키워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맞고 쓰러지면 군나발로 밟았습니다. 해병대 정신이 부족한 놈이라고 하면서 강바다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쇠로 만든 식탁이 쾅하고 울렸다. 그런 사실을 왜 아무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나? 마음의 편지나 국방 헬프콜은 전부 장식인가? 강이병은 울음을 터뜨렸다. 썼습니다. 제 동기가 김무세일병이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뭐라고? 마음의 편지는 주임 원사님이 먼저 다 뜯어봤습니다. 김일병이 쓴 편지가 발견된 날 마중령님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며 이 배신자 새끼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병력에게 배신자가 나올 때까지 완전 군장 구보를 시켰습니다. 밤새도록 시켰습니다. 결국 김일병이 자기가 썼다고 자수했습니다. 마중령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일병의 뺨을 때리고 동료를 팔아먹은 놈이라며 그를 의무실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병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 내부 고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 지독하게 교활한 통치 방식이었다. 강바다는 감찰관을 돌아보았다. 지금 당장 의무실로 가서 김무세일병의 신병을 확보하라. 그가 마도필의 부하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즉시 사령부 의무대로 이송 조치한다. 감찰관 한 명이 즉시 뛰쳐나갔다. 강이병의 증언이 끝나자 식당 밖의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언자가 무사히 나오는 것을 본 그들은 이제 자신들도 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두 번째 면담자가 들어왔다. 최필승 상병. 그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일어나라. 무릎은 이럴 때 꿇는 것이 아니다. 자네가 겪은 일을 말해라. 최상병은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었다. 그의 옆구리와 등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이것은 어제 생긴 상처입니다. 누가 한 짓인가? 작전 장교님과 김원사님입니다. 마중령님 지시였습니다. 이유는 제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마중령님이 산책을 하다가 제 여자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를 불렀습니다. 최상병은 치욕에 몸을 떨었다. 저에게 내 여자친구 몸매가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하룻밤 데려오면 휴가를 열흘 주겠다고. 강바다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인간이 머물러서는 안 될 구렁텅이였다. 제가 참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중령님은 상관에게 말대꾸를 한다며 저를 작전 장교실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사님과 작전 장교님이 대대장님 심기를 건드렸다며 저를 집단으로 구타했습니다. 면담이 계속될수록 황용부대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병사들의 부식비는 정량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최고 품질이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실제로는 간부 식당으로 빼돌려지거나 아예 부대 밖으로 반출되어 마도필 중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 어쩐지 밥이 항상 쓰레기 같았습니다. 저희는 매일 콩나물국에 멀건 김치국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간부 식당에서는 매주 삼겹살 파티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면 요즘 해병대는 빠져가지고 밥 투정이나 한다는 욕만 돌아왔습니다. 한 병장은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저는 보급병이었습니다. 마중령님은 부대 유료 차량과 난방에 쓰이는 기름을 빼돌렸습니다. 매달 일정량을 부대 근처 민간 주유소에 팔아넘기고 장부에는 혹한기 훈련 초과 사용 등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임 원사님이 그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될 때까지 수십 명의 병사들이 울부짖으며 증언을 쏟아냈다. 강바다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슬픔으로 창백해졌다가 이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황룡 부대가 마도필이라는 폭군 한 명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범죄 조직이었다. 마도필이 정점이었고 주임 원사와 작전 장교 그리고 부대장 송치열 소령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핵심 공범이었으며 나머지 간부들은 공포에 질린 방관자가 되어의 시스템을 유지시켰다. 강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면 면담이 끝난 시간은 동의 듣기 직전이었다. 백소희. 오늘 증언한 모든 병사의 명단을 따로 작성해라. 이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다. 부대를 정화할 용기를 낸 증인들이다. 즉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오늘부로 전원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거나 사령부 직할로 신병을 보호한다. 그들이 마도필의 잔당들에게 어떤 보복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찰관들은 그녀가 남은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지금까지의 증언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라. 강바다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아직 면담을 기다리던 수십 명의 병사들과 공포에 질려 밤을 새운 간부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황룡 부대 전 장병에게 전한다. 어젯밤 나는 그대들의 절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심판의 시간이다. 새벽빛이 강화도의 철책선을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면담으로 황룡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공포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정말 끝났다는 해방감과 저 간부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글거렸다. 방바다는 곧장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령부 헌병대와 감찰관들이 밤새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보고하라. 강바다의 목소리는 한 점의 필요도 없었다. 수사관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다. 사령관님, 병사들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마도필 중령은 부대장 송치열 소령의 묵인하에 주임 원사와 작전 장교를 행동대장으로 삼마부대를 사유화했습니다. 그가 모니터에 회계 장부를 띄웠다. 이것은 마도필 중령의 관사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십시오. 대대장 관사 유지 보수비 항목으로 지난 1년간 지출된 금액이 일반 부대의 10배가 넘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구, 독일제 주방기구, 심지어 개인용 사우나 설치 비용까지 부대 운영비로 처리했습니다. 병사들은 썩은 콩나물국을 먹을 때 말인가?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이면 장부입니다. 수사관이 비밀번호를 풀어낸 암호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도필이 부대 유류와 폐자재, 심지어 병사들의 부식까지 빼돌려 민간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정기적으로 상납이 이루어진 계좌 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 조직적인 부대 자산 유출이다. 강바다는 송치열 소령과 김원사 작전 장교가 감금된 장소로 향했다. 첫 번째는 부대장 송치열 소령이었다. 그는 행정반 한쪽에 격리되어 있었다. 강바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초주검이 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하사 사령관님 앉아라. 송소령 나는 자네가 몰랐다고 말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자네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군. 강바다가이면 장부 출력물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 장부에 찍힌 결재란 잔의 도장이 만나 송치열 소령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장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마도필 중령이 시켰나? 아니면 자네도 이익을 나눠 가졌나? 사사령관님, 저는 정말 마 중령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강바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이 맞는 것을 반관했나?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의 밥을 빼앗아샀나? 어쩔 수 없이 사우나 설치 비용의 결제 도장을 찍었나? 저는 송소령 자네는 부대장이다. 지휘관의 부조리를 견제하고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제2의 지휘관이란 말이다. 하지만 자네는 무엇을 했나? 폭군의 옆에서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자신의 암안을 챙겼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다. 그저 비겁한 공범일 뿐이다. 강바다는 문 밖에 헌병을 불렀다. 송치열 소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 공모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수갑을 채워라. 사령관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제 가족이 송치열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애원은 새벽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다음은 김원사 상사였다. 그는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송소령과는 달랐다. 그는 마도필의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적극적인 집행자였다. 강바다가 창고문을 열었다. 김원사는 벽에 기댄 채 오히려 강바를 덤덤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한 늙은 부사관의 마지막 옥이었다.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 사령관님, 우습지. 해병대 원사라는 자가 중령의 개인 하수인이 되어 어린 병사들에게나 주먹질을 해댔으니 김원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령관님은 모릅니다. 부대 관리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요즘 애들 조금만 풀어주면 기강이 빠져서 마 중령님 방식이 거칠긴 했지만 덕분에 황룡부대는 항상 최우수 부대였습니다. 최우수 부대. 강바다는 코음을 쳤다. 서류상으로만 말인가? 병사들의 피고름을 짜내서 만든 가짜 성과로 김원사 자네는 마도필의 폭력을 기강으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겠지. 자네는 마도필이 두려워서가 아니야? 자네 스스로가 그 폭력을 즐긴 것이다. 강바다는 어젯밤 병사들에게서 확보한 증거를 꺼냈다. 그것은 한 병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이었다. 이게 충신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자네는 그저 폭력에 기생한 하이에나에 불과했다. 자네가 병사들에게 저지른 모든 폭행, 협박, 그리고 부식횡령 가담 혐의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을 묻겠다. 헌병 이자도 체포해. 김원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영상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강바다에게 아주머니라며 비아냥거렸던 작전 장교가 남았다. 그는 가장 젊었지만 가장 교활하게 마도필의 비위를 맞추던 자였다. 강바다는 그가 격리된 사무실로 향했다. 작전 장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다. 그는 강바다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마 중령님이 저를 진급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거역하면 제군 생활이 끝장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강바다가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자네의 진급을 위해 병사들의 인권을 티발받나? 자네의 군 생활을 위해 최상병의 여자친구를 모욕하는데 동참했나? 자네는 장교다. 위관의 명예를 걸고 부하들을 지켜야 할 자가 거꾸로 지휘관의 폭력에 앞장섰다. 자네는 어제 민간 식당에서 마도필의 폭언에 동조하며 나를 조롱했다. 그게 자네의 본 모습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살려주십시오. 제발. 자네를 살려줄 사람은 내가 아니다. 자네가 어제 괴롭혔던 그 병사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작전 장교 역시 헌병의 손에 넘겨졌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황룡 부대를 지배하던 폭력의 삼각편대 마도필 김원사 작전 장교와 그들의 방관자송 소령과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나이 모든 부패의 정점 폭군의 왕국을 건설했던 마도필 중령 자신이었다. 강바다는 체포된 간부들이 헌병 차량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격리 장소 마도필 중령이 감금된 대대장 관사로 향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칼날을 쥐고 있었다. 대대장 관사는 황룡 부대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마도필이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은 그만의 궁전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곳은 궁전이 아닌 감옥이었다. 강바다가 관사 현관에 도착했을 때 문을 지키던 헌병들이 경례했다. 사령관님, 마도필 중령은 안에서 얌전히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수고했다. 문 열어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강바다는 홀로 안으로 들어섰다. 관사 내부는 병사들의 증언대로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부대 운영비로 사들인 고가의 가구와 집기들이 널려 있었다. 마도필은 소파에 파묻혀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어제 식당에서 보이던 관기 어린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구겨진 전투복. 그는 강바다를 보자마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왔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오해라. 강바다는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양주병을 툭 쳤다. 병사들을 구타한 것도 오해인가? 그들의 밥을 빼앗아 자네의 사우나를 만든 것도 오해인가? 민간인 여성을 성희롱한 것도 오해인가? 그것은 부하놈들이 사령관님께 무슨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도필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부하들의 반란 정도로 축소하려 했다. 강바다는 그의 마지막 오만을 꺾어 버리기로 했다. 마도필 중령 자네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송소령, 김원사, 작전장교. 모두 자네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마도필의 얼굴이 굳었다. 자네가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유료 내역, 자네가 상납한 계좌 내역, 이 모든 것이 기록되니면 장부도 확보했다. 강바다가 장부 사본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마도필은 그것을 보고는 뒷걸음질 쳤다. 에이, 이럴 리가, 이건 조작입니다. 감히 사령관님께서 증거를 조작해서 저를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던 순간이었다. 마도필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표정을 바꿨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에서 다시 비열한 미소가 섞인 얼굴로 돌아왔다. 사령관님, 강바 사령관님,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령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마도필이 자리까지 그냥 올라온 것 아닙니다. 강바다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저 라인이 있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자신의 뒤를 봐주는 상급자가 있으니 이쯤에서 덮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강바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뒷배라.
그게 누군가? 마도필은 강바다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하게 가슴을 폈다. 사령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황룡부대의 직속 상급 부대 해병대 제4단의 사단장님. 오만식 소장님이십니다. 오만식 소장. 해병대 내에서도 강경파로 유명하며 권력욕이 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오 소장님은 저의 능력을 높이 사십니다. 저의 이 부대 관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묵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사단장님도 곤란해지십니다. 사령관님 별 3개가 별 2개를 건드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저를 덮어주시면 제가 사령관님의 충실한 강바다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만식 소장이라 그녀가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마도필이 본 것 중 가장 서늘하고 무서운 미소였다. 마도필 중령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 예, 저는 그저 사령관님께 현실을 자네는 방금 자네의 직속 상관인 이사단장을 부패의 공범이자 상납을 받은 자로 지목했다. 그것도 현직 해병대 사령관 앞에서 마도필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뜻이 늦었다. 강바다는 관사 밖을 향해 소리쳤다. 헌병 들어와. 헌병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마도필 중령을 군형법상 가혹행위, 상관모욕, 성희롱, 군용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오만식 사단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령관님도 무사하지 못할. 마도필은 끌려나가면서까지 오만식의 이름을 팔며 발버둥쳤다. 강바다는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관사에 설치된 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화성사령부 비서실이 아닌 국방부 장관실 직속 라인으로 연결했다. 나 해병대 사령관다 중장이다. 장관님께 직보하겠다. 잠시 후 연결이 되었다. 장관님 강바다입니다. 현재 강화 2사단 예하 황룡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있었던 일들을 간결하게 보고했다. 마도필 중령은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부패의 고리에 이사단장 오만식 소장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도필 본인의 정면으로 겨우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관사 밖으로 나왔다. 황룡부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어제의 그 병사들이 아니었다. 강바다가 밤새 증언을 들어주고 공범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병사들의 눈에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가 서려 있었다. 강바다는 연병장 단상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등산복 차림이었다. 황룡부대 장병 여러분, 어둠은 끝났다. 나는 그대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약속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대들 스스로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러 왔다. 그녀는 증언에 앞장섰던 강철호, 이병과 최필승 상병 그리고 보급병이었던 병장을 앞으로 불러냈다. 이들은 분리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해병이다. 그녀는 간부들 중 유일하게 저항의 눈빛을 보였던 백기현 소위를 옆에 세웠다. 황룡부대의 지휘권은 오늘부로 백기현 소위에게 임시 위임한다. 사령부에서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할 때까지 백소위를 중심으로 부대를 재정비하라. 이것은 파격이었다. 갓 인관한 소위에게 대대장 직무 대리를 맡긴다는 것은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군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황룡부대에는 그 어떤 고참 간부보다 깨끗하고 용기 있는 백기현 소위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나는 지금부터 그대들의 사단 사령부로 향한다. 마도필 중령의 뒤에 숨어있던 더 큰 어둠을 확인하러 간다. 강바다는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가 자신의 낡은 민간 차량에 오르자 황룡부대의 모든 병사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필승.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외침이었다. 강바다는 차창을 내리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고통 속에서 잘 버텨주었다. 고맙다.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차가 향한 곳은 김포를 지나 2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었다. 강화도의 폭군을 무너뜨린 검은 바람은 이제 더 거대한 뱀의 둥지를 향해 거침없이 불어가고 있었다. 강바다의 낡은 민간 차량이 김포외곽 해병대 제4단 사령부 정문을 향해 달릴 기대 서해의 아침 해가 개벌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평화로웠지만 강바다의 차가 향하는 곳은 해병대 내에서 가장 견고하고 폐쇄적인 권력의 심장부였다. 제4단 통칭 청룡부대 황룡부대가 그 예하에 일개대되었다면 이곳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거대한 사령부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오만식 소장이 있었다. 강바다는 사령부 정문 위병소에 차를 세웠다. 정지 방문 목적을 말씀하십시오. 정문 초병은 곤죽기 된 등산복 차림의 여자가 모는 낡은 차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훈련장을 잘못 찾아온 민간인이라 생각했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강바다는 말없이 그녀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초병은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신분증 속에 별 3개와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글자를 확인했다. 초병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그는 숨쉬는 법을 잊은 듯 잠시 멈췄다가 거의 경련에 가까운 동작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필승 사사사령관님. 그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위병소환이 발칵 뒤집혔다. 위병사관이 뛰쳐나왔고 비상벨이 울릴 뻔한 것을 강바다가 손짓으로 막았다. 조용히 오만식 소장 만나러 왔다. 차단기 올려. 예, 알겠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강바다의 차는 2사단 사령부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청 건물 앞에 멈춰섰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보고를 받고 뛰쳐나온 사단 참모장 대령과 주임 원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열했다. 필승 사령관님, 어쩐 일로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참모장의 말은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의 방문, 그것도 예고 없이 이런 복장으로. 이것은 포상이나 격려 방문이 아니었다. 숙청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았다. 오만식 소장은 어디에 있나? 저 지금 사단장님께서는 중요 작전 회의 중이십니다. 잠시만 접견실에서 회의. 강바다는 코음을 쳤다. 마도필이 체포된 지 몇 시간 그 소식이 이곳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리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 혹은 그녀의 길을 꺾으려는 오만식의 치졸한 권력 시위였다. 비켜라. 사령관님, 지금은 정말. 강바다는 참모장을 밀치듯 지나쳐 본청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수색대 시절 익혔던 감각으로 건물의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가장 크고 가장 깊숙한 곳 사단 장실이었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참모장과 장교들이 그녀를 막아서 했지만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마치 거친 파도처럼 그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몸에서는 피로와 땀 냄새 대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서늘한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쾅. 강바다는 노크도 없이 사단장실의 육중한 문을 밀어 열었다. 넓은 집무실이란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오만식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회의 중이 아니었다. 그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강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만식 소장. 그는 해병대 내에서 정치 군인의 표본이었다. 실전 경험보다는 인맥과 라인 관리로 별을 다물. 그는 강바다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표했던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강중장 오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상관의 집무실에 허락도 없이 들이닥치다니. 아무리 사령관이라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여기가 수색대 훈련장인 줄 아나? 그는 강바다의 등산복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오만식 소장. 강바다가 그의 책상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나는 지금 예의를 차리러 온 것이 아니다. 범죄자를 잡으러 왔다. 오만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범죄자 마도필 그 미친놈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건가? 강사령관 자네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정적이군. 일선 지휘관 하나가 미쳐 날뛴 걸 가지고 감히 이사단 사령부까지 흑발로 철컥. 강바다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품 안에서 수갑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오만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황룡부대 마도필 중령을 체포했다. 강바다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가 오 소장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고 자백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쳤고 그 대가로 모든 비위를 눈감아 주었으며 심지어 진급까지 고장받았다고 하더군. 거짓말이야? 그놈이 죽기 싫으니까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뿐이다. 오만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증거 있나? 증거도 없이 일개중령의 말만 믿고 사단장을 모욕하는 건가? 증거 강바다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마도필에 이면 장부에서 발견된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이 계좌 오 소장의 천한 명의로 된 차명 계좌더군. 이 계좌로 황룡 부대뿐만 아니라 이사단 예하 7개 대에서 매달 정확한 날짜에 돈이 입금되었다. 이것도 오해인가? 오만식의 얼굴이. 오만식 소장을 군용물 횡령,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강바다는 책상 위에 수갑을 집어들었다. 자네가 스스로 찰 텐가? 아니면 내가 채워줄까? 오만식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인맥이 그 모든 건니 등산복 차림의 여자년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것을 목격했다. 강바다. 내가 감히 나는 오늘 새벽 자네와 마도필 같은 자들 밑에서 고통받던 병사들의 절규를 들었다. 그들의 피눈물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강바다는 오만식의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컹하는 쇠소리가 오만식의 몰락을 알렸다. 문 밖에 헌병들 들어와. 강바다가 외치자 그녀가 미리 대기시켜둔 사령부 직속 헌병들이 직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사단 소속이 아니었다. 이자를 사령부 헌병대로 즉각 압한다.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금지한다. 오만식 소장은 자신이 군림하던 집무실에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강바다는 텅 빈 사단장실에 홀로 섰다. 그녀는 오만식이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 의자는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부패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단장 직통 전화를 들고 이사단 전체에 방송을 연결했다. 나는 해병대 사령관다 중장이다. 이사단 전 장병에게 알린다. 김포 사령부 전체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대들의 사단장 오만식 소장을 방금 체포했다. 그의 부패와 폭력에 동조했던 모든 이들을 색출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망설이지 마라. 이 사단 내부에 숨어있는 또 다른 마도필 또 다른 오만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라.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황룡 부대에서 시작된 정화의 칼날은 이제 이 사단 전체를 겨우고 있었다. 오만식 소장의 체포는 해병대 전체를 뒤흔든 지진과도 같았다. 일선 대대장도 아닌 서해안 방어의 핵심인 현역 사단장이 그것도 신임 사령관에게 직접 체포당했다는 소식은 즉각 화성의 해병대 사령부를 넘어 서울의 국방부까지 타전되었다. 강바다는 이 사단 사령부를 임시 지휘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오만식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그가 남긴 암덩어리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오만식은 마도필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었다. 그는 해병대 내부의 거대한 권력의 거미줄을 치고 있는 핵심이었다. 사령관님 나왔습니다. 사령부 감찰팀이 오만식의 개인 금고에서 찾아낸 비밀 장부를 들고 왔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인사관리 대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서류철이었다. 강바다는 장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이사단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체 심지어 일부 육군과 국방부 본부의 고위 장교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상납 리스트가 아니다. 강바다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것은 투자 내역이다.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만식은 마도필 같은 일선 지휘관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비자금으로 축적한 뒤 그 돈을 해병대 내의 유망한 후배 장교들, 특히 라인을 탈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투자했다. 그는 그들의 진급 로비 자금을 대주었고 주요 보직에 앉을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했으며 그들의 작은 비리들은 막아주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오만식의 충실한 수족이 되었다. 사령관님, 이 명단을 보십시오. 감찰관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르쳤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강바다의 직속 부하인 화성 해병대 사령부의 부사령관 임풍질 중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바다는 숨을 삼켰다. 임풍질 중장. 그는 강바다가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오만식 소장관은 정반대의 성향으로 늘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강바도 내심 신뢰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가 오만식의 투자를 받은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김풍질, 그가 오만식의 사람이었다니 강바다는 즉시 화성의 자기 직무실로 보안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비서실장이 받았다. 나다, 지금 즉시 부사령 관실을 통제하라. 임풍질 중장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가 외부 특히 언론이나 이사단 측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라. 사령관님. 부사령관님께서 지금 내 말대로 해. 당장 강바다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지금껏 부대 외부의 적과 싸워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등 뒤 가장 가까운 곳에 비수를 꽂으려던 내부의 적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오만식의 거미줄은 그보다 더 깊었다. 그의 장부에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은 바로 강바다 자신이었다. 나를 관리 대상으로 장부에는 강바다가 사령관으로 부임한 첫날부터의 모든 동선과 발언, 심지어 그녀가 누구와 통화했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오만식은 인풍질 부사령관을 통해 사령관인 강바다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강바다가 여자이자 수색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류 보병 라인인 자신들의 부패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약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적당히 감시하며 식물사령관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바다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가장 낮은 곳 황룡부대의 익명투서 한 장을 들고 직접 자맹에 나섰다. 이자들 강바다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단순히 돈을 탐한 것이 아니다. 해병대 전체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만들려 한 것이다. 그녀는 오만식의 금고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자료에 주목했다. 그것은 해병대 수색대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비공식 보고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추색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특수훈련을 축소하며 심지어 일부 부대를 해체하여 고병 부대에 흡수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강바다는 이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오만식과 인풍질을 위시한 주류 보병 라인은 해병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최정예 부대인 수색대를 공중분해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수색대 출신인 강바 사령관의 손발을 잘라내고 그녀의 군내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강바다가 황룡부대를 급습하지 않았다면 이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여 그녀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강바다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직보했다. 장관님, 일이 커졌습니다.
이것은이 사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병대 사령부 어쩌면 국방부 본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사슬입니다. 해병대 부사령관 임풍질 중장을 오만식의 공범으로 즉각 격리 조치했습니다. 장관님, 지금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저에게 군검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을 주십시오. 해병대 창설 1회 최대 정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 이 정도 규모의 스캔들은 자치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강 중장 할 수 있겠나? 자네는 지금 해병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일 수도 있네. 장관님 강바다가 말했다. 암이 무섭다고 수술을 포기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살리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썩은 환부를 돌려내겠습니다. 좋다. 강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직속 특별수사본부를 승인한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 번 전화가 끊겼다. 강바다는 이사단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사단의 모든 참모와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소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이 체포되고 부대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 불안감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만식의 투자를 받은 자들이었고 일부는 그저 공포에 질린 방관자들이었다. 방바다는 단상에 섰다. 그녀의 등산복은 이틀간의 사투로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했다. 나는 오늘 해병대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다. 그녀는 오만식의 장부를 높이 쳐들었다. 그대들의 사단장은 병사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렸고 그 돈으로 해병대를 매수하려 했다. 여기 그 검은 돈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있다.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금부터 기회를 주겠다.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자 혹은 오만식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는 10분 내로 이 자리에서 자수하라. 자수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겠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다가의 장부를 통해 혹은 지금 이 순간 황용부대에서 진술하고 있을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는 자는 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만식과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1분, 2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한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사단 포병 연대장이었다. 사령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수를 시작으로 본물 터진 됨처럼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도 오 소장님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시를 받고 훈련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공포가 거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오만식의 성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바다는 그 처절한 자백의 현장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강바다의 수술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가 이끄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이사단을 넘어 해병대 사령부 본부까지 파고들었다. 오만식의 자백과 인풍질의 장부는 해병대 내부에 수십 년간 기생해온 보병 주류 라인의 부패 카르텔을 통째로 드러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보직해되거나 체포되었다. 해병대는 창설일 가장 큰 혼돈에 휩싸였다. 하지만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들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강바다가 화성사령부로 복고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사흘째 되던 날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성이 아닌 펜대에서 시작되었다. 속보 신임 해병대 사령관의 무리한 숙청 서해안 방어선 붕괴 위기 단독 수색대 출신 강사령관 보병주류 겨냥한 피해 보복 논란 사설 감정에 치우친 여성 지휘관의 폭주 군기강 무너뜨리나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강바다를 비난하고 나섰다. 기사의 논조는 교묘했다. 그들은 마도필이나 오만식의 부패는 축소 보도하면서 오히려 강바다의 수사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몰아갔다. 특히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과 수색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그녀의 수사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 사적인 감정과 편가르기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이것은 강바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오만식과 인품질이 체포되기 전 그들의 뒷배가 준비해 둔 보험이었다. 군 내부에서 그녀를 흔들지 못하자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악화시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정치 공세였다. 사령관님, 지금 사령부 정문 앞에 기자들이 비서실장에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언론사들이 강바다의 해명을 요구하며 몰려들고 있었다. 동시에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 중장 압력이 거세군.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네. 자네의 수사가 너무 과격하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 장관님,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나도 안 해. 하지만 여론이 등을 돌리면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네. 일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게 수사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속도를 조절하라는 말씀은 강바다가 장관의 말을 끊었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중 장관님, 저를 믿으셨다면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이 언론 플레이 제가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강바다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수색대 시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사방이 적이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강화도 항용부대의 임시 대대장 백기현 소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소위, 지금 부대는 어떤가? 필승 사령관님, 보고 드립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최고조입니다. 마도필 중령 체포 이후 모든 부조리가 사라졌고 병사들 스스로가 부대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다. 내가 자네에게 맡긴 임무가 있다. 준비되었나? 예, 사령관님. 강철로 이병, 최필승 상병을 비롯한 피해 병사들과 마도 FF 중령의 폭행 영상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즉시 사령부 방송반과 함께 그 모든 자료를 들고 화성으로 오라.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1시간 후 해병대 사령부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카메라는 일제히 단상을 향해 있었다. 피해 숙청 논란의 중심에 선 강바 사령관이 어떤 변명을 할지 모두가 주목했다. 강당의 문이 열리고 강바가 들어섰다. 기자들은 술렁이었다. 그녀는 사령관의 화려한 정복이 아닌 며칠 전 황룡부대를 급습했던 그 낡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수백의 카메라 플래시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단상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함께 단상에 올랐다. 방철호 이병, 최필승 상병을 비롯한 황룡부대의 병사들이었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했다. 기자회견장의 현역 병사들이, 그것도 피해 병사들이 직접 등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바다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의 무리한 숙청과 감정적인 폭주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쌀쌀하게 입을 열었다. 해명에 앞서 여러분께 제가 지난 사흘간 본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백기현 소위에게 눈짓했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마도필 중령의 사치스러운 관사 내부 사진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사우나 시설. 그리고 다음 화면은 같은 시각 황룡부대 병사들의 식판 사진이었다. 멀건 콩나물국과 맨밥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의 수사가 감정적이었냐고 물으셨습니까? 강바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네, 저는 감정적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국민의 아들들을 지키라고 보냈더니 그들의 밥을 빼앗아 자신의 사우나를 만든 자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최필승 상병의 등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18%원 멍자국. 이것은 접니다. 최상병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대대장에게 여자친구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저를 숙청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사가 병사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처박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저의 수사가 피해 보복입니까? 강바다가 기자들을 노려보았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바다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언론은 저에게 수색대 출신이 보병 라인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부패한 군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병이든 포병이든 수색되든 상관없습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녀가 등산복 가슴에 달린 낡은 해병대 휘장을 가리쳤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저의 임무는 해병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목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의 모든 마도필과 오만식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은 거대한 배후까지 모두 뿌리 뽑겠습니다. 그녀는 반상을 내려왔다. 병사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기자들은 질문 하나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압도당했다. 강바다는 언론의 함정을 가장 전공법으로 진실의 힘으로 찢어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강바 사령관 눈물의 기자회견. 부패의 실상 정면 폭로. 충격 영상 공개. 이것이 황룡 부대의 진실. 여론 반전. 국민청원 강바 사령관을 지지한다. 하루 만에 20만 돌파. 오만식의 배후에 있던 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이 던진 칼날은 강바다를 맞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국민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쥐어주고 말았다. 수사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강바다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여론 반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카르텔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였다.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고 국방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속도 조절을 언급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발본 세권을 외치며 강바다의 특별수사본부에 무제한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강바다의 칼날은 해병대 사령부의 심장부 그녀의 직무실 바로 옆에 있던 부사령 관실의 주인 인풍질 중장을 향했다. 김풍질은 오만식이나 마도필과는 격이 다른 거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변호인단을 꾸려 놓은 상태였다. 그는 강바다의 헌병들이들이 닥쳤을 때도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강사령관 수고가 많군. 하지만 이건 알아두는 게 좋아. 나는 저런 멍청한 하급자들과는 달라. 내 손엔 피 한 방울 먼지 한 묻지 않았어. 모든 건 실무자들의 과잉 충성이었을 뿐이지. 그는 오만식에게서 받은 투자금 역시 정상적인 후배 경력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증거가 없으면 그 어떤 혐의도 입증할 수 없을 걸세. 이 수사는 결국 자네의 정치적 쇼로 끝날 거야. 강바다는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거가 없다고.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인풍질의 미간이 좁아졌다. 자네가 오만식 소장을 체포하기 직전 그와 나는 통화 녹음이다. 강바다는 오만식의 직무실을 급습하기 전 이미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도록 조치해 두었던 것이다. 오만식은 체포 직전 유일하게 믿었던 뒷배인 인풍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녹음기에서 인풍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풍질 오 소장 정신 차려. 강바 그 미친년이 지금 자네한테 가고 있어? 빨리빨리 마도필에게 받은 상납 장부 원본이랑 내 이름 들어간 투자 내역서 전부 불태워. 어서 오만식이 늦었습니다. 그년이 벌써 인풍질 젠장. 그렇다면 플랜 B로 간다. 무조건 입 다물어. 내가 밖에서 언론을 움직여서 강바다를 여자 히스테리로 몰아갈 테니. 인풍질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증거인멸 교사와 언론 공작 모의를 자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네는 내 집무실까지 도청한 건가?
이건 불법. 국방부 장관의 정식 재가를 받은 합법적 감청이다. 강바다가 차갑게 말했다. 인풍질 중장. 자네는 마도필처럼 병사들을 때리지도식처럼 돈을 직접 받지도 않았겠지. 자네는 뒤에 숨어이 모든 부패를 조종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수색대를 해체하려 했으며 사령관인 나를 감시했다. 자네는 이 거대한 암의 머리였다. 헌병 반란 수괴 및 내란 음모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이자를 체포한다. 김풍질 중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강바다를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로써 해병대 창설일 최대의 부패 카르텔이었던 오만식 의인 풍질 라인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몇 달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이날은 해병대 부패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군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인풍질, 오만식, 마도필 그리고 송치열, 김원사 등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법정은 해병대 장병들과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 그리고 언론으로 가득 찼다. 인풍질과 오만식은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을 통해 조직을 위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모든 시선은 마도필에게 쏠렸다. 그는 황룡부대라는 작은 왕국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이었으며 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몇 달은 그가 살아온 수십 년의 군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는 시간이었다. 군 검사가 피해 병사들의 증언을 낭독했다. 피고인 마도필은 황용권이라는 가혹 행위를 자행하며 병사들의 장기가 파열될 뻔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마도필은 최필승 상병의 여자친구를 거론하며 하룻밤 데려오라는 반인륜적인 성적 모욕을 가했으며 피고인 마도필은 병사들의 부식을 횡령하여 자신의 관사에 사우나를 설치하는 등 방청석에서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이 오열했다. 저놈을 사형시켜라. 내가 그러고도 군인이냐? 그때 마도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헌병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피고 인석 앞에 멈춰서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방청석을 향해 울고 있는 피해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마도필이 울부짖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감옥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그 절규의 기록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하찮고 역겨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는 강바다가 식당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네야말로 해병대를 아는가? 저는 해병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복이 주는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부하들을 제 노예로 삼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증인석에 앉아있던 강철로 이병과 최필승 상병이는 진급하여 각각 일병 병장이 되어 있었다를 바라보았다. 강철로 일병 최필승 병장 정말 미안하다. 나 같은 놈을 지휘관이라고 불렀던 너희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것이 그의 계과 천선이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여했다. 그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그 어떤 변호도 포기하겠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제발 저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저의 죄를 저의 더러워진 군복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도필의 처절한 자백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오만식과 인풍질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 버틴 목마저 무너진 것이다. 며칠 뒤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주범 인풍질 중장은 내란 음모 및 국기문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만식 소장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도필 중령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송치열 소령, 김원사 등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면치 못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패의 성은 그렇게 한줌매제로 사라졌다. 1년이 흘렀다. 해병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바 사령관은 부패한 지휘관들을 숙청한 자리에 오직 실력과 인품 그리고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젊고 유능한 장교들을 앉혔다. 그녀는 수색대와 보병을 나누던 해군 파벌 싸움을 종식시켰다. 그녀는 모든 해병이 똑같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었다. 해병은 하나다라는 구호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강화도 한때 지옥이라 불렸던 황룡부대. 부대 입구에는 낡은 간판 대신 국민과 함께, 해병과 함께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병사들의 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다. 막사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풍성한 반찬이 제공되고 있었다. 부대 한편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황룡부대의 어두웠던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기를 맹세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 추모비 앞에 강바 사령관이 섰다. 그녀는 이제 등산복이 아닌 별 3개가 빛나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대위가 된 백기연이 서 있었다. 그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로 황룡부대의 정식 대대장이 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오늘 신병교육대에서 강철로 병장이 조교 임무를 마치고 원대 복거했습니다. 백기연 대위가 보고했다. 그런가? 최필승 병장은 얼마 전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사령관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여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훈련을 마친 한 무리의 병사들이 달려왔다. 그들 앞에는 이제는 완벽한 해병의 얼굴을 한강처로 병장이 썼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강처로 병장이 우렁차게 외쳤다. 그의 눈에는 1년 전 순대국집에서 울먹이던 이등병의 나약함은 없었다. 그는 한 명의 병사를 이끄는 당당한 분대장이 되어 있었다. 강바다는 그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받았다. 고생 많았다. 강병장. 자네가 이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라. 아닙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께서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강바다는 강병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백대위와 함께 해안 철책선으로 향했다. 서해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맑고 깨끗한 바람이었다. 사령관님. 백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마도필 전 중령이었습니다. 강바다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재본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평생 입었던 군복이 아닌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대위가 편지의 내용을 읊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숨을 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연이라는 단어가 제 어머니와 누이에게도 향할 수 있는 칼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무심코 휘둘렀던 주먹이 한 청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이 옷이 추운 겨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바다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도필이 찾은 속죄의 길이었다. 진정한 개과 천선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해 지난 과오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다. 방바다는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철책 너머 우리가 지켜야 할 저 먼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백대위, 사령관님. 해병대에게 가장 강한 무기는
전차나 미사일이 아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다. 바로 이것이다.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군인의 심장이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공포나 폭력이 아니라 신뢰와 명예다. 그것이 강바다가 황룡부대에서 그리고 해병대 전체에서 얻은 교훈이자 감동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정화의 바람은 가장 높은 곳의 부패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해병대를 가장 명예롭고 강한 군대로 다시 세우고 있었다. 최초의 여성 사령관 강바다는 그렇게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